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오래된 고택이 있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더욱 모험심 넘치게 만들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의 위치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상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무언가 두려움에 휩싸인 듯했고 어떤 이는 우리에게 그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무시하고 그 집을 찾아 나섰다. 집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큰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만큼 폐허처럼 보였고 주변은 오래된 나무와 덩굴들로 덮여 있었다. 우린 조금 주저했지만 모험심에 불타는 우리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집 안은 외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황량했다. 바닥은 먼지투성이었고 벽지들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갑자기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중 하나가 2층에 올라가 보자 라고 제안했고 우리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이상하게 생긴 낙서와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다. 그러다 우리는 집의 끝 방에 들어서게 되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거울 앞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 하나가 뒤에서 뭐가 보여?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나와 내 친구들이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 뒤로 이상하게도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우리의 뒤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에서 눈을 떼고 친구들에게 여기서 당장 나가자 고 외쳤다. 방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급히 내려갔다. 그때였다. 집 전체가 마치 우리를 내보내기 싫다는 듯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창문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문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공포에 질렸다. 우리 중 한 명이 마침내 작은 창문을 발견하고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모두가 무사히 밖으로 나오자 바람은 마치 거짓말처럼 찾아들었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집으로부터 떨어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아까 경고했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우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 집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됐고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결국 우리는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나는 밤마다 그 집의 거울 속 그림자를 꿈에서 보곤 했고 어떤 날은 그 집의 거울 앞에서 나를 쳐다보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오싹함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그 집이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그때의 공포가 다시금 느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살던 마을은 작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 대한 저의 추억 중 일부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덥고 무더운 날이었고 저는 항상 그랬듯이 친구 3명과 함께 숲속을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우리 4명은 의기투합하여 탐험대를 만들고 보물을 찾겠다는 꿈을 품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고 재미있는 덤불이나 새의 둥지를 발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보통 잘 가지 않던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숲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미지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어린 호기심에 우리는 그 금치를 깨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서 있는 곳 주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우성치는 듯한 그 소리는 분명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만 한국어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눈앞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형체였지만 머리가 없었고 목 역시 일정한 형태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표류하듯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에 의해 재빨리 뒤돌아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뛰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숲속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고 결국 우리 4명 모두 지쳐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앞서 들었던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이번에는 명확히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돌아가, 떠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 숲이 우리를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떠날 때가 되었는지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고 우리는 가까스로 숲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절대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한 경고를 더욱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숲 속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잠들어 있으며 그것을 깨우면 안 된다고 일보았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마을에서 숲속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어른이 된 저와 친구들은 가끔 이 일을 이야기하며 농담도 던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숲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요. 그 숲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무더운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곳은 평범한 주택가로 낮에는 아이들이 놀고 밤이면 조용히 잠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살인적인 더위가 밤에도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던 때였다. 김씨 가족은 그날도 어김없이 에어컨을 켜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별다른 일이 없던 밤, 평소와 다름없이 둘째 아이 영민이는 잠들었고 부모님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민이의 방문이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소리에 놀란 김씨 부부는 영민이 방을 살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민이는 여전히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방문을 닫았다. 김씨도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TV 앞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영민이의 방에서는 희미하게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김씨는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다. 다음날 김씨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밤새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던 것이다.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지난밤의 영상을 틀어주었다. 하지만 영상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복도는 한적했고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어제의 일이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도 영민이의 방에서 나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김씨의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동네 무속인을 찾아가보기로 했다. 무속인은 영민이의 방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경직되었다. 여기 이사 오기 전 누군가 이 방에서 슬픈 일을 겪었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김씨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무속인의 말을 더 들어보았다. 몇 년 전 이전 세입자는 영민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그 아이는 불의의 사고로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김씨의 소름이 돋았다. 무속인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방에 있는 물건 중에 영민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골라 매일 밤 아이의 사진과 함께 방의 한 구석에 둬보라는 것이었다. 아이의 영혼이 아직 여기 머물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방법으로 위로해주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그날부터 무속인의 조언대로 영민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로봇을 방의 한 구석에 두었다.
놀랍게도 그 후로부터 이상한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다. 김씨와 그의 아내는 안도하며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다. 아빠, 어제 꿈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이제 멀리 여행 간대요. 김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영민이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족은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끔씩 영민이의 방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곤 했다. 혹시라도 다시 그 소리가 날까봐. 다행히 그 후로 이상한 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도 그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김씨 가족은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지금은 그들이 품은 작은 비밀로 남아있다. 가족은 다른 어떤 신기한 경험보다도 그 사건이 준 교훈을 중시하며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의 구천이라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한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던 곳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남아있는 몇몇 주민들은 종종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낡은 건물에서 나는 소리일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아파트에 사는 미영이라는 여성이 불면증에 시달리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파트 중앙 놀이터에서 홀로 놀고 있는 한 아이였다. 미영은 늦은 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다가가 물어보려 창문을 조금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금세 사라졌고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미영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결국 더 가까이서 아이를 보기 위해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다. 그날 밤도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 미영은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 시간에 혼자 뭐하니? 집에 안 가니?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언제 올까요? 미영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고 더 이상 무언가 물어보려는 찰나 놀이터 불빛이 깜박거리며 꺼졌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이후 미영은 아이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미영은 마을의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수십 년 전 발생한 어떤 사건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 가족의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기다렸다고 했다. 미영은 이내 소름이 돋았다. 놀이터에서 본 아이가 혹시 그 아이의 영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에 주민들은 매년 아이와 가족을 위로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후 놀이터에서의 이상한 일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이제 아파트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미영은 여전히 밤이면 가끔 그 아이를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그 아이가 결국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로 아파트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웃음과 희망을 나눴다. 결국 구천 아파트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